2004년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야근을 마친 27살 여자 은행원이 퇴근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전산 기록엔 퇴근이 찍혔지만 CCTV에는 그녀가 건물을 나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밤 9시가 채 안 된 시간, 불 꺼진 은행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경찰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메일 안에는 2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4년 9월 12일 서울 마포구 신촌, 초가을의 저녁 공기가 선선하게 식어가던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은 주말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고, 대학가 골목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밤, 은행 신촌 지점의 출납실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박지연 27살. 이 은행에서 근무한 지 4년째 되는 그녀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직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씨, 오늘 야근 아니었죠? 동료 김대리가 가방을 매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외화 잔액만 정리하고 갈게요. 내일 아침에 하면 또 밀려서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무 늦지 말고요. 혼자 남아있으면 무섭잖아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런 예고도 담겨있지 않은 저녁 8시 47분 출납실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꺼졌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은행은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멈춘 듯한 정적.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외화 환전 장부를 펼쳤습니다. 달러, 엔화, 유로. 하루 동안 오간 외화들의 잔액을 확인하고 금고에 입고하는 일은 그녀의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그날 환전 잔액은 3,2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37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밤 9시 2분. 전산 시스템에 퇴근 기록이 입력됐습니다. 사용자 박지연. 퇴근 시간 21시 2분.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로비 CCTV에는 그 시각 그녀가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문 카메라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밤 9시 4분부터 9시 18분까지 정확히 14분간. 은행 측은 나중에 서버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수한 서버 로그에는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누군가가 CCTV 관리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했습니다. IP 주소는 은행 내부망이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9시 정각. 종료 시간은 9시 20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껐던 것일까요? 밤 9시 반. 지연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지연이가 전화를 안 받을 리 없는데.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은행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당직 경비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지연 씨요? 아, 퇴근하셨는데요. 기록에 9시 2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은행에 아무도 없나요? 네, 제가 순찰 돌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근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고 집 근처 편의점에도 들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0시 40분. 지연의 아버지가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딸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퇴근했다고 하는데 집에 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기본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실종자 성명, 나이, 신체 특징,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가족분들께서 일단 집에서 대기하시고 저희가 주변을 수색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아침, 은행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지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안 왔어요? 연락 안 되는데요? 동료들 사이에 불안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출납실을 확인하던 과장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책상 서랍 안에 휴대폰이 꺼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폴더폰, 은색 케이스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녀가 늘 손에 들고 다니던 그 휴대폰. 이게 왜 여기 있지? 과장은 즉시 지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외화 환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전날 정리했어야 할 달러 잔액 3,200달러가 금고에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건데 금고를 확인했지만 해당 금액은 없었습니다. 은행 측은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경찰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9시 이후 출입 기록을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전산 기록에는 박지연의 퇴근 로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출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요청했지만 관리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 9시부터 10여 분간 정문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서버 오류로 보입니다. 저희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경찰은 남아있는 다른 카메라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주차장, 후문, 복도. 어디에도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경찰은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지연 씨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퇴근하면서 인사했어요. 김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지연 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게 웃으면서 금방 끝내고 갈게요라고 했어요. 모든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평범한 야근, 평범한 작별 인사, 그리고 평범하게 남겨진 그녀.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무언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 11분. 제작진이 입수한 지연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는 한 건의 착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확인 번호. 통화 시간은 3초. 그리고 그 직후 휴대폰은 꺼졌습니다.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왜 3초 만에 끊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에 두고 사라졌을까요? 9월 14일.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은행 여직원, 야근 후 행방불명. 단신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이 기사는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은행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은행 주변 반경 1km 이내의 CCTV를 모두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적은 단 1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기록 이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밤 10시 13분. 그녀의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메시지 한 통. 지연 씨, 그건 내가 정리할게. 오늘은 그냥 가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퇴근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기록은 남았지만 그녀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9월 15일 수요일. 사건 발생 사흘째 언론의 관심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여직원 실종 사흘째, 단서 없어. 아침 뉴스 하단에 짧은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뉴스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서 실종 사건은 드물지 않았고 대부분은 며칠 안에 해결되곤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연의 가족에게 이 사흘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오전 10시. 마포경찰서 민원실 앞.
지연의 부모님과 오빠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딸의 사진이 든 전단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절대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할 때도 꼭 전화를 했어요. 늦어도 10시 전에는 집에 도착했고 주말엔 항상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옆에 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짧은 호소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종 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고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지연이는 밝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은행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단순 실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경찰은 은행 내부를 다시 한번 정밀 조사했습니다. 지연의 책상을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업무 서류들, 볼펜 몇 자루, 그리고 작은 거울과 립스틱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책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납실 책상 위에 놓인 외화 환전 장부를 살펴보던 형사가 손을 멈췄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9월 12일 일요일 마감 기록. USD 3,200 입고 예정 담당 박지연. 그 아래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확인 필요? 누가 적은 것일까요? 형사는 장부를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이 환전 잔액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지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금고에도 없고 전산 기록에도 입고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박지연 씨가 가지고 나간 겁니까?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점장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소액 횡령 후 자취를 감춘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가설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특이한 출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휴대폰이 은행 책상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돈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연락수단을 두고 갈 리 없었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경찰은 지연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저장된 연락처. 대부분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밤 10시 11분. 미확인 번호로부터 걸려온 착신 기록 하나. 통화 시간은 3초. 이 번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공중전화입니다. 신촌역 인근 전화부스로 확인됩니다. CCTV는요? 해당 위치에는 CCTV가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사서함. 밤 10시 13분에 남겨진 메시지. 지연 씨, 그건 내가 정리할게. 오늘은 그냥 가요. 경찰은 음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남성, 추정 연령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차분하고 낮은 톤의 목소리. 은행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행 남성 직원들의 음성 샘플을 확보해 주십시오. 경찰의 요청에 은행 측은 협조했습니다. 지점장, 부지점장, 과장, 대리급 남성 직원들. 모두 14명의 음성이 수집됐습니다. 분석 결과 부지점장 최강민의 음성과 83%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강민 씨, 9월 12일 밤 10시경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업무상 통화는 가끔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었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은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저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83%의 유사도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신촌역 인근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견과 수색대가 투입됐고 자원봉사자들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누볐습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4시쯤 신촌역 3번 출구 근처 여관각 골목. 수색에 참여하던 자원봉사자 한 명이 배수구 옆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직원 명찰 케이스. 안에는 박지연 은행 신촌지점이라고 적힌 명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뭔가 있어요.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명찰 케이스 표면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혈흔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미량이었지만 분명한 혈흔이었습니다. DNA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이틀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연과 부분 일치. 그러나 결정적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명찰은 분실했을 수도 있고 혈흔은 단순 상처에서 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녀가 신촌역 인근에 있었다는 첫 번째 물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연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까?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경찰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였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편처럼 흩어진 단서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2분의 착신, 10시 13분의 음성사서함, 그리고 신촌역 골목의 명찰. 이 조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연은 정말 은행을 나갔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녀가 사라져야 했는지. 하지만 그 누군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9월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한 가족의 마음은 끝없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음성사서함. 그것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지연 씨, 그건 내가 정리할게. 오늘은 그냥 가요. 짧은 한 문장.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정리할게 왜 그가 정리해야 했을까요? 오늘은 그냥 가요 지연은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제작진은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재의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성 인식을 넘어서 더 정밀한 파형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부지점장 최강민 씨의 목소리와 83% 유사합니다. 경찰이 받았던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한 가지를 더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음성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배경음이 매우 조용합니다. 거의 무음에 가깝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에어컨 소리, 형광등 소리, 먼 곳의 발소리 등이 섞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방음이 된 공간에서 녹음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은행 사무실은 방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남겨진 걸까요? 제작진은 은행 내부 구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출납실, 로비,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지하 1층에 위치한 금고실. 금고실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철문과 콘크리트 벽,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공간. 혹시 금고실에서 전화를 걸었다면요? 가설을 세웠습니다. 밤 10시 13분. 누군가 금고실 안에서 지연에게 음성사서함을 남겼을 가능성.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금고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은행 금고실 관리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금고실 열쇠는 2개. 어키는 지점장이, 비키는 부지점장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열쇠를 모두 사용해야만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중 보안 시스템. 그런데 9월 12일 밤 금고실 출입 로그를 확인한 결과 밤 10시 14분 열림 기록, 그리고 10분 후인 10시 24분 닫힘 기록. 누군가 그 시간에 금고실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출입 기록에 사용자 정보는 없습니까? 당시 시스템은 카드키가 아니라 물리적 열쇠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수한 서버 로그에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금고실 출입 기록이 한 차례 수정된 흔적.
원본 로그에는 열림 22시 14분 닫힘 22시 47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3분간 금고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로그는 열림 22시 14분 닫힘 22시 24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0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누군가 서버에 접근해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아닙니까? 제작진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은행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수정된 로그만 있었습니다. 그럼 왜 원본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봤습니다. 은행 내부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CCTV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초보 단계였습니다. 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9일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신촌역 인근 여관과 골목에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수색에 참여하던 경찰견이 한 건물 뒤편 쓰레기 수거함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짚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그 주변을 살펴봤고 배수구 덮개 아래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면 소재, 은행 유니폼의 소매 부분으로 추정됐습니다. 천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결과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DNA 감정 결과 박지연의 혈액과 부분 일치. 이번에는 일치율이 더 높았습니다. 92%.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그녀의 유니폼 조각이 신촌역 골목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정말 은행을 나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남긴 걸까요? 제작진은 당시 여관과 주변 상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편의점 주인이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주쯤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담배 사러 나왔을 때니까 새벽 1시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워낙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차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요. 애매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새벽 1시, 그리고 발견된 유니폼 조각과 명찰,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13분, 금고실에서 남겨진 음성사서함. 10시 14분, 금고실 문이 열림. 그리고 33분간 누군가 금고실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0시 32분, 망원동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 새벽 1시, 신촌역 골목의 검은색 승용차. 타임라인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밤 10시 14분부터 새벽 0시 32분까지 2시간 18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음성사서함의 주인, 금고실을 열 수 있는 사람, 서버 로그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 내부의 누군가,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 그리고 그날 밤 무언가 감추고 싶었던 누군가.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건은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9월 13일 새벽,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심야버스가 종점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 새벽 0시 32분, 망원동 한강로 3가 교차로 근처. 낡은 공중전화 부스 하나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부스 안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수신자는 박지연의 집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당시 지연의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며 수색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자동응답기에 그 기록이 남았습니다. 새벽 0시 32분 외부 발신, 통화 연결 안 됨. 가족들이 이 기록을 발견한 것은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새벽에 누가 전화를 했어? 오빠가 자동응답기를 확인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망원동 공중전화요?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한강로 3가 교차로. 편의점과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한 골목 입구. 부스는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부근에 CCTV가 있습니까? 네, 마포구청 방범 카메라가 교차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9월 13일 새벽 0시 28분. 한 여성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구는 지연과 비슷했습니다. 키 약 160cm, 마른 체형.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0시 32분.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댔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각도상 불가능합니다. 모자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이 부스에서 나온 직후 화면 오른쪽 구석 3초 간격으로 남성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상도를 높이고 그림자의 윤곽을 선명하게 만드는 작업. 일주일 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약 170cm에서 175cm 사이. 신발은 검은색 단화. 바지는 정장 바지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발 밑창의 패턴. 제작진은 2004년 당시 은행에서 보안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단화의 패턴을 확보했습니다. 비교 결과 동일했습니다. 은행 내부 사람. 그것도 보안 직원이거나 보안 직원용 신발을 신고 있던 누군가. 당시 보안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경비원 2명과 부지점장이 비상시를 대비해 동일한 신발을 지급받았습니다. 부지점장 최강민. 그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날 밤 최강민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블랙박스나 GPS 추적이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차량 통행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이패스 기록과 주유 기록. 9월 12일 밤 11시 45분. 망원동 인근 주유소에서 주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망원동. 공중전화가 있던 바로 그곳.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제작진은 최강민을 찾아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9월 12일 밤 11시쯤 망원동 주유소에 계셨던 게 맞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때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 시각에 망원동에 계셨습니까? 집은 마포구 공덕동이었는데요. 주유소야 어디서든 가잖아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을 겁니다. 새벽 0시 32분에 망원동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찍힌 남성의 신발이 당신이 신던 보안용 단화와 동일합니다. 최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경비원들도 신었던 신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당시 은행 내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는 차분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여유를 주었는지 아니면 원래 침착한 사람이었는지. 박지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그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성사서함의 목소리가 당신의 목소리와 83% 일치합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제가 아닙니다. 금고실 출입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전산팀에 문의하세요.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한 부인과 애매한 답변 사이를 오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집을 나서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말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0시 32분의 공중전화. 그것은 구조 요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만약 지연이 그 전화를 걸었다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벨이 2번 울리고 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누군가 그녀를 막았던 건 아닐까요? CCTV 속 여성의 모습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화 부스 밖을 힐끗힐끗 돌아보는 모습.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나선 직후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새벽 1시쯤 신촌역 골목에서 목격된 검은색 승용차. 그 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내부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은행이라는 조직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이 깊이 파고들수록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은행 내부의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9월, 은행 신촌지점은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고객들은 매일 창구를 찾았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은행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스캔 파일, 외화 환전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마감 기록. USD 3,200 입고 미확인 확인자 P. J. P. J. 박지연의 이니셜. 그런데 이 문서는 지연의 책상이 아니라 본점 외화관리팀 직원의 서류철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왜 본점 직원이 지점의 환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작진은 해당 직원을 찾았습니다. 김모 씨, 당시 외화관리팀 대리. 그는 사건 직후 한 달간 병가를 냈고 복귀 후 2달 만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조용히 퇴사했습니다. 당시 왜 퇴사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박지연 씨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으셨습니까?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연관입니까? 지점의 외화 잔액을 본점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날 3,200달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답할 수 없습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004년 당시 은행 신촌지점은 대출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온 목표치를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문책을 받는 구조. 그래서 일부 지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대출. 실제로는 돈이 나가지 않지만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허구의 금액을 메우기 위해 다른 계정의 돈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 외화 환전 잔액이 바로 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3,200달러. 그것은 단순히 사라진 환전 잔액이 아니라 조작된 대출의 증거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박지연 씨가 알게 됐다면 제작진의 질문에 전직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보고했을 겁니다.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군가는 그녀를 막아야 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9월 12일 일요일. 지연은 외화 잔액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상 잔액과 실제 금고 내 금액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담보 서류가 조작된 대출건들, 결제자가 불일치하는 서류들, 존재하지 않는 고객 명의의 대출들. 이건
안 되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책임감 강한 그녀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대출 서류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문제였습니다. 지점장? 그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본점 감사팀? 연락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 8시 47분.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그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서 본점에 직접 전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알아챘습니다. 밤 10시 13분. 음성사서함이 남겨졌습니다. 지연 씨, 그건 내가 정리할게. 오늘은 그냥 가요. 회유였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그래서 퇴근 기록을 먼저 입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퇴근한 것으로 만들어두고, 실제로는 서류를 더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금고실 문이 열렸습니다. 10시 14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 아직도 있었어요? 네. 정리하고 있었어요. 무슨 정리요? 외화 잔액이 안 맞아서요. 안 맞아요? 얼마나요? 3,200달러가.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혹시 대출 서류도 확인했어요? 침묵. 지연 씨, 이건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본점에 보고하려고요? 또 다른 침묵. 지연 씨 생각을 다시 해봐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서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서류는 제가 정리할게요. 안 돼요. 저는 이미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 말이 실수였을까요? 공기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사본을 만들었다고요? 네, 제 책임이니까요. 어디 있어요, 그 사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긴장이 고조됐을 것입니다. 금고실은 방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3분. 금고실 문이 열려있던 3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설득이었을까요?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요? 10시 47분. 금고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작된 기록으로는 10시 24분이었지만 실제로는 10시 47분. 그 이후 지연의 휴대폰은 책상 서랍에 남겨졌습니다. 새벽 0시 32분 망원동 공중전화. 새벽 1시 신촌역 골목의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발견된 명찰과 유니폼 조각.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은행 내부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영구히.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 문서 하단에는 붉은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서류 조작 내부 결제자, 불일치 허위 대출 의심. 지연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 그녀가 발견한 진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져야 했던 이유. 사건 다음 날인 9월 13일. 해당 대출 서류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복구 불가능하게. 누군가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만든 사본. 그 사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고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그 시간에 금고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금고실 열쇠는 2개. 어키와 피키. 두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금고가 열렸습니다. 어키는 지점장 이모 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비키는 부지점장 최강민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9월 12일 밤 지점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작진은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퇴근했으니까요. 어키는 어떻게 보관하셨습니까? 항상 제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이었죠. 그날 밤 어키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요일 야근도 없었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어키를 가져갔을 가능성은요?
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빅키 하나만으로도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빅키 홀더에 마스터 코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스터 코드요? 숫자 6자리입니다. 그 코드를 금고 패널에 입력하면 빅키 하나만으로도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강민 부지점장은 혼자서도 금고를 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중 보안 시스템은 허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당시 은행 경비원을 찾았습니다. 정모 씨, 당시 62세. 지금은 은퇴해 고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최 부지점장이 은행에 왔어요. 퇴근 기록에는 8시 30분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다시 왔습니다. 왜 왔다고 하셨습니까? 열쇠 확인 좀 하겠다고 했어요. 금고실 쪽으로 가더군요. 그때 박지연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출납실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 아마 그쪽에 있었을 겁니다. 최 부지점장이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시간은 넘었을 겁니다. 1시간이요? 네. 제가 순찰을 돌고 나서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 후에는요? 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후에 박지연 씨가 사라졌죠. 혹시 그날 밤 이상한 점을 목격하신 건 없습니까? 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10시 반쯤 됐을 때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주차장에 차가 있었습니까? 그날은 일요일이라 거의 비어 있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어요. 누구 차였습니까? 최 부지점장 차였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주차장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9월 12일 밤 10시 42분,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량 번호는 최강민의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11시 45분, 망원동 주유소. 새벽 0시 32분, 망원동 공중전화 부근. 새벽 1시, 신촌역 골목. 타임라인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다시 최강민을 찾았습니다. 9월 12일 밤 9시경, 은행에 다시 오신 게 맞습니까? 최강민의 표의 순간 굳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비원 정모 씨가 목격했습니다. 열쇠 확인하겠다고 하셨다고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열쇠를 두고 온 것 같아서 확인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제자리에 있더군요. 그런데 왜 1시간이나 머무르셨습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나요? 금방 나온 것 같은데. 경비원 증언과 다릅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날 밤 박지연 씨를 만났습니까? 만났을 겁니다. 그쪽에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냥 인사 정도요. 아직도 일하냐, 일찍 들어가라 뭐 그런. 10시 30분경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나가셨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으로요. 집은 공덕동인데 왜 망원동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셨습니까? 최강민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금고실 출입로그 원본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수정되기 전 원본. 10시 14분, 금고실 문 열림. 10시 47분, 금고실 문 닫힘. 33분. 그 시간 동안 금고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작진이 입수한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사건 한 달 후 작성된 은행 내부 감사 보고서.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고실 빅키 행방 확인 필요 마지막 확인 일자 9월 11일 현재 상태 분실 추정. 빅키가 사라졌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폐기 처리로 되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분실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금고를 열 수 있었던 사람. 9월 12일 밤 9시에 은행에 돌아온 사람. 1시간 넘게 머문 사람. 금고실에 들어간 사람. 10시 42분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간 사람. 망원동으로 간 사람. 새벽 0시 32분 공중전화 부근에 있었던 사람. 모든 조각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황만 있을 뿐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증인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만든 서류 사본처럼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 하나가 20년 후 익명의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2024년 8월 사건 발생 20년 후 제작진의 이메일 계정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단 3글자. 그날 창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비키가 돌아갔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사진은 2004년형 금속 열쇠함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의 걸쇠 중 5개에는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B라고 표시된 걸쇠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촬영하신 건가요? 신원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날 야근조를 봤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일을 목격하셨습니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밤 10시쯤 출납실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는 박지연 씨였을 겁니다. 남자 목소리는 확실하지 않지만 부지점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 후에는요? 그 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그냥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당시에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답장이 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하면 저도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20년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작진은 이 제보자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거절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메일에는 또 다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 서류 보관 창고. 지하 2층에 있던 낡은 창고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2004년 9월 외화 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당시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비키도 아마 그 근처에 있을 겁니다. 제작진은 즉시 은행 본점에 연락했습니다. 2004년 자료를 보관한 창고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은행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20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남아있다 해도 접근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미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법원 영장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또 다른 메일을 보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밤에 가면 경비가 느슨합니다. 이것은 침입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고민했습니다. 불법 침입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시 은행에 근무했던 직원 중 한 명이 제작진에 협조했습니다. 김대리, 지연과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 제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출입증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해야죠. 2024년 9월 12일 사건 발생 정확히 20년 후 김대리는 은행 본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철제문, 서류 보관 창고라는 표지판,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서류 박스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대출 기록, 2004년 1월 거래 내역, 2004년 5월 인사 기록, 그리고 마침내 2004년 9월 외화 관리.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장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외화 환전 기록, 일일 마감 장부, 그리고 그 아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긴 서류 한 묶음. 표지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서류 조작 내부 결제자 불일치. 지연의 필체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사본. 20년 동안 이곳에 숨겨져 있었던 증거. 김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스맨 아래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낡은 금속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 손잡이에는 B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키. 분실되었다고 알려진 그 열쇠.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여기 숨겼습니다. 사건 후에 흔적을 없애기 위해 김대리는 즉시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류도 열쇠도. 제작진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즉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0년 만에 서류를 분석한 결과 그 안에는 15건의 비정상 대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 허위 담보, 조작된 서류, 존재하지 않는 채무자. 그리고 모든 서류의 승인자란에는 동일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최강민. 부지점장 최강민의 서명. 비키에서는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금속 표면에 남은 미세한 흔적. 감식 결과 최강민의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경찰은 최강민을 소환했습니다. 2004년 9월 12일 밤 박지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강민은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당신의 지문이 비키에서 검출됐습니다. 그 열쇠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창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함입니다. 박지연 씨가 작성한 서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당신이 승인한 비정상 대출 기록들입니다. 최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 박지연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박지연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녀는 살아있는가?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증거는 남았지만 그녀는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18일 서류 사본과 비키 발견 엿새 후 제작진의 이메일에 다시 한번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습니다. 목소리. 첨부 파일은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시간 43초.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 아는 일로 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남성의 목소리. 낮고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톤. 안 돼요. 이건 범죄예요. 저는 보고해야 해요. 여성의 목소리. 떨리지만 단호한. 지연 씨 생각 좀 해봐요. 당신 가족은? 당신 미래는?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짧은 정적. 그리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녹음은 끊어졌습니다. 제작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밤의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 녹음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녹음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음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남성 목소리 최강민과 92% 일치. 여성 목소리 박지연의 가족이 제공한 음성 샘플과 95% 일치.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익명 제보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녹음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출납실 근처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책상에 두고 갔는데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녹음된 겁니다. 왜 20년 동안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조차도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최근에 오래된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녹음을 경찰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제출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제보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경찰은 이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와 함께 이것은 그날 밤 금고실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협박, 그리고 폭력, 마지막 비명. 2024년 9월 20일, 경찰은 최강민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유기. 2004년 9월 12일 밤, 당신은 박지연 씨를 살해했습니까? 최강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하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그럼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변호사는 최강민과 잠시 협의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박지연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정상 대출권에 대해서요. 그리고요? 격렬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본점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만류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박지연 씨가 넘어졌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넘어졌다고요? 네. 뒤로 물러서다가 금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지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뢰인은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최강민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강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망원 한강공원 부근. 제가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두고 왔다는 겁니까? 의식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변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살인 혹은 살인방조로 기소했습니다. 설령 우발적 사고였다 하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수사팀은 망원 한강공원 일대를 전면 수색했습니다. 20년 전 그 장소.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너무 넓었고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족들은 한강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20년. 그들이 기다린 시간. 답을 찾지 못한 시간.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된 진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강민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유기치사와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고 20년간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판사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가족들에게 이 판결은 공허했습니다. 15년이 뭡니까? 우리 딸의 20대를 돌려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제작진은 최강민과 마주쳤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최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합니다. 짧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무엇이 바뀔까요?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상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녹음 속 마지막 비명. 그것은 지연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살고 싶다고 외치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 목소리.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0시 32분. 망원동 공중전화. 2번 울린 벨.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제작진은 그 의미를 마지막까지 추적했습니다. 통화 연결 기록을 다시 분석한 결과 벨이 울린 시간은 정확히 6초였습니다. 2번의 벨.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누가 끊었을까요? 전화를 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누군가일까요? CCTV 영상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최신 AI 기술로 화질을 개선하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 여성의 손. 수화기를 쥔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스 밖에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전문가는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여성의 움직임을 보면 자발적으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도움 요청.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요청.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동응답기만 벨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면, 만약 그녀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2024년 11월 제작진은 지연의 가족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모르는 거였어요. 우리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안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알게 됐어요. 지연이가 올바른 일을 하려다 희생됐다는 것을.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누나는 끝까지 정직했어요. 잘못된 걸 보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누나였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었습니다. 제작진은 사건을 정리하며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양심이 조직의 비리와 맞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허점,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의 폭력,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했던 목격자들의 두려움. 박지연은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남았습니다. 외화 환전 장부에, 서류 사본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2024년 12월 망원 한강공원 벤치 하나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지연을 기억합니다. 2004.9 12 추모비 앞에는 항상 누군가 놓고 간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녀의 용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2번의 벨. 그것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우리는 그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박지연의 이름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정직함을, 그녀가 남긴 기록을. 기록은 남았지만 그녀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박지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